2015년 겨울, 대전 외곽의 한 빈민촌. 새벽 5시, 어둠은 아직 거리를 덮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낡은 판잣집의 틈새를 파고들며 매서운 소리를 냈다. 하얗게 얼어붙은 길 위로 낡은 손수레를 끌고 걷는 이는 최만석, 57살의 노인이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쓰레기장에서 주운 고물로 연명하며 살아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근처 공장지대와 뒷골목을 돌았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고물쟁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고 세상과는 오래전에 등을 졌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쓰레기장이 있는 골목을 지날 때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비닐 소리 사이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들린 울음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떨렸다. 사람의 아기, 그것도 갓난아기였다. 최만석은 걸음을 멈췄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쓰레기 더미 사이 젖은 상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손을 뻗어 상자의 뚜껑을 들춰본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4명의 갓난아기가 서로에게 기대어 누워 있었다. 얇은 천 조각에 겨우 감싸인 채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아직 탯줄도 잘리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작은 손을 떨면서 들어올리던 한 아이였다. 그 눈빛은 말할 수 없이 간절했다. 살고 싶다는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세상에, 누가 이런 짓을. 최만석은 말없이 상자 안의 아이들을 한 명씩 품에 안았다. 두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 아이를 감싸 안았다. 눈과 콧물로 뒤범벅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손수레를 버려두고 곧장 자신의 판잣집으로 달렸다. 좁은 판잣집 안은 냉골이었다. 그는 급히 작은 가스버너를 켜고 지난 여름 주운 낡은 전기난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낡은 수건과 헌 옷가지들을 꺼내 아이들을 닦고 감싸며 끓인 물에 분유를 타기 시작했다. 전날 마트에서 깎은 캔 분유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밤새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재웠다. 누군가 외로운 노인을 위한 위로로 하늘이 보낸 선물일까? 아니면 세상이 던진 잔인한 농담일까? 다음 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고물 할아버지가 애를 4명이나 주었대.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어떤 이는 미쳤다며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몰래 먹을 것을 놓고 갔다. 가장 놀란 사람은 동네 행정복지센터의 이선진 사회복지사였다. 그는 현장을 직접 찾아와 아이들을 확인하고는 말문을 잃었다. 이걸 다 혼자서 하신 겁니까?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물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는 망설였다. 대답 대신 아이들을 바라봤다. 팔 안에서 잠든 아이들, 그 숨결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다. 먹여야죠. 씻기고, 입히고, 키워야죠. 그 단순한 대답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 고독, 후회를 떠안은 채 그는 다시 가족을 만들어 보려 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내 아이의 아빠였다. 이선진은 임시 보호 조치를 제안했고 병원 진료와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만석은 법적인 후견인이 아니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혈연도, 서류도 없는 아이들과의 삶은 무수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똑바로 말했고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적어냈다. 누구보다 떳떳하고 싶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가장 먼저 발견된 아이에게는 지수, 지혜로울지, 막을 수, 항상 웃는 아이에게는 보람, 가장 조용한 아이에게는 미나, 그리고 가장 힘차게 우는 아이에게는 소영이라 불렀다. 지수야, 보람아, 미나야, 소영아, 아빠가 있다. 그는 작은 입술을 열고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판잣집 안엔 처음으로
아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날 밤, 그는 내 아이를 번갈아 품에 안고 잠을 설쳤다. 이불은 한 장뿐이었고 난로는 중간에 전기가 나가며 꺼졌다. 하지만 최만석의 품은 따뜻했다. 아이들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가득 온기를 채웠다. 지수야, 보람아, 미나야, 소영아. 오늘은 아빠가 첫 번째로 너희 이름을 불러줬단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스스로를 처음 아빠라 불렀다. 오랜 세월, 그 단어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과는 인연이 끊긴 지 오래였다. 젊은 시절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고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그 이후 삶은 오직 생존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난 이후 그는 처음으로 3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조용히 숨쉬는 밤, 그는 손전등 하나를 켜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헌 옷가지를 깨끗이 세탁하고 주운 골판지 상자를 펴서 작은 침대를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사 이선진이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였다. 아이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라 위험할 수 있어요. 지수는 미열이 있었고 소영은 탈수 증상이 보였다.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최만석은 아이들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이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아이들이 불안해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자신을 아버님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심장이 따뜻하게 뛰었다. 병원 진료는 순조로웠다. 다행히 아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의사도 놀랄 만큼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서류가 없다는 것, 출생신고도, 이름도, 보호자도 없는 아이들.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었다. 최 선생님, 아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임시보호자 신청부터 하셔야 해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겁내지 않았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이었다. 며칠 후 판잣집 앞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동네 주민 중 몇 명이 밥이며 옷가지, 분유통 등을 놓고 가기 시작했다. 대놓고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자판기 커피 2개를 놓고 갔다. 다른 누군가는 사용하지 않는 유모차를 문 앞에 두었다. 그 중에서도 이모라고 불리는 김복래 아주머니는 제일 먼저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최 아저씨, 내가 이 동네 산지 20년인데 이런 기적은 처음이야. 애들 잘 키워야 해요. 나도 도울게. 김복래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집을 쓸고 반찬을 놓고 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도 결혼 후 연락이 끊겼다며 아이들 돌보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된다고 했다. 그날 저녁, 보람이는 처음으로 웃었다. 작고 예쁜 웃음이었다. 눈동자는 초롱초롱했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최만석은 그 순간 세상의 어느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하루를 다 썼다. 새벽에는 고물 수레를 끌고 나가고 오후에는 돌아와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다. 밤이면 잠든 아이들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빠가 공부는 못했지만 너희한텐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얘기를 들려줄게. 옛날에 어떤 착한 나무꾼이 있었단다. 그가 기억 속에서 떠올리는 것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다시 들려주며 그는 마음속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미소를 믿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애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 아이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내게 온 거다. 그러던 중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들의 출생신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따랐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친부모의 등장.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주장할 경우 법은 혈연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 최만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랑이 자격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는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지켜달라고, 제발, 이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 순간 지수가 조용히 눈을 떴다. 아직은 어눌한 발음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그는 눈물을 삼켰다. 아이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다. 아빠.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을 이제는 내 아이가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아이들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었음을. 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찬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해가 뜨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고 밤 공기에도 서서히 온기가 스며들었다. 최만석의 삶도 그의 판잣집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고물수레를 끌고 나갔다. 구청과 재활용 업체 사이를 오가며 폐지며 캔, 플라스틱을 모았다. 예전에는 몸만 겨우 추스르면 되었지만 이제는 내 아이의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까지 생각해야 했다. 지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눈을 맞추면 꼭 웃어주었고 손을 뻗어 아빠의 손을 잡았다. 보람은 항상 먼저 울었고 미나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다. 소영은 배가 고플 때마다 남다른 성량으로 울었지만 그 울음도 그에게는 음악 같았다. 김복래 아주머니는 꾸준히 도와주었다. 동네에서 아기 돌보미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웃 몇 명도 호기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자청했다. 예전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판잣집이 이제는 마치 작은 공동육아센터처럼 북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호의적이지 않았다. 동네 슈퍼주인인 정봉철은 어느 날 말도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들을 불법으로 데려다 키운다고 경찰 2명이 들이닥친 날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최만석은 분유를 데우고 있었다. 최만석 씨 맞으시죠? 아동 유기 및 불법 입양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젖병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쓰레기장에서 주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절 조사하셔도 좋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받고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돌아갔다. 복지센터의 이선진이 곧바로 와서 중재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안고 잠 못 들었다. 아빠가 너희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세상은 그걸 증명하래. 그의 말은 아이들에게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 아이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어졌다. 며칠 뒤 복지사 이선진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최 선생님,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있으니 동네 어린이집과 연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육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는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환경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지수와 보람은 인근 구립 어린이집에 등록되었다. 선생님들과의 첫 만남에서 아이들은 낯을 가렸지만 곧 또래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최만석은 매일 등하원을 책임졌고 어린이집 앞에서 다른 부모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그중 한 명, 단정한 셔츠를 입고 항상 말없이 아이를 데려오던 여성이 어느 날 말을 걸었다. 혹시 내 아이가 모두 같은 날 태어났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쓰레기장에서 주웠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그날 그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쓰러움과 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말을 걸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 벤치에 앉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름은 강서윤. 미혼모였고 현재는 이혼 상태였다. 그녀의 딸은 3살. 부모의 반대로 임신 사실을 숨겼고 결국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일하고 있었지만 때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도 버티게 되었어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하지만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혹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아이들 돌보는 일이라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서 받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렇게 서유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보러 오게 되었고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미나는 그녀를 특히 잘 따랐다. 그날 밤 최만석은 일기장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적었다. 아이들이 웃었다.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세상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리고 다시 그는 조용히 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지수야, 보람아, 미나야, 소영아. 내일도 같이 살아보자. 아빠가 너희를 절대 놓지 않을게. 그 순간 미나가 작은 소리로 아빠 라고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마치 구원처럼 그를 감쌌다. 세상은 아직 위험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분명히 가족이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최만석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고 나면 이미 몸은 절반쯤 지쳐 있었다. 그래도 그는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일상이 그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날이 갈수록 활기차졌다. 지수는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보람은 노래를 즐겼다. 미나는 조용히 책을 들여다보았고 소영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장난을 즐겼다. 교사들은 종종 말했다. 아이들이 참 밝고 예뻐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말에 그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 그 안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강서윤은 주말마다 찾아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왔다가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간식도 만들고 책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딸인 하윤이도 내 아이들과 빠르게 친해졌다. 6 식구가 된 셈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어났고 마당에서 작은 피크닉을 열었다. 박스를 펴고 귤과 삶은 달걀, 바나나 우유를 꺼냈다. 지수는 돗자리 위에서 소영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미나는 하윤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었다. 강서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게 가족 같아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아요. 최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적을 깨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사 이선진이 급히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최 선생님, 혹시 최근에 어떤 낯선 사람과 접촉하셨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이들 중 한 명의 친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말에 최만석은 숨이 멎는 듯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성이에요. 이름은 박은정. 아이의 생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은정.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지수는 작은 곰 인형을 꼭 안고 있었고 보람은 한쪽 구석에서 색연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자신이 만든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동안 그는 밤에 잠들지 못했다.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 여성이 진짜 생모라면 그는 법적으로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의 사랑이, 그의 헌신이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기다릴 수 없었다. 복지센터에 찾아가 유전자 검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행정 절차에 대한 법적 자문도 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부양자 권리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는 법무법인 무료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았고 한 변호사는 조언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양육의 지속성입니다. 최 씨가 아이들을 몇 년간 돌봐왔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도 무조건 혈연을 우선시하지는 않습니다. 단, 상대가 명백한 권리를 주장하고 강력히 나올 경우 싸움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강서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녀는 분명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만약 정말 생모라면 어떡해요? 그 아이 데려간다고 하면? 그는 침묵했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다. 난 아이들 중 누구도 절대 혼자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이 가족은 무너져요. 서윤은 그의 눈빛에서 각오를 읽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자주 집에 들렀고 행정적인 부분도 도왔다.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최만석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박은정이라는 여성이 지수의 생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였다. 그날 밤 최만석은 지수를 안고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지만 그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지수를 그리고 아이들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의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아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편이야.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우린 함께야. 박은정은 조용히 나타났다. 복지센터 직원의 동행하에 최만석의 집 근처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선체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최만석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주름진 손끝은 어떤 과거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당신이 박은정 씨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 지수, 제 딸입니다. 그 말에 그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달래듯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거기에 아이들을 버렸습니까? 박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으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저는 4명의 아이를 혼자 낳았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가족도 등을 돌렸죠.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싸구려 모텔에서 출산했어요. 피투성이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왔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누군가가 발견해서 살려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최만석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쓰레기장 한가운데 작은 생명들이 떨고 있던 순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을 버린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10년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웃고 자라고 꿈을 꿉니다. 당신이 버린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박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매일 후회했어요. 매년 생일마다 그 아이들 나이를 세었어요.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뉴스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아이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날 이후 박은정은 자주 동네를 찾아왔다. 멀리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최만석 역시 강하게 밀어내지는 않았다. 단지 조심스레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복지센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확정되자 박은정 측은 면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법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절차의 시작이었다. 최만석은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히 지켜주겠다는 말만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률적으로 그는 아이들의 법정 보호자가 아니었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었다. 최 씨가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보호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생모 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입양. 그 단어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다. 수많은 서류, 심사, 법원 출석까지. 더구나 그의 형편에서 입양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강서윤은 그런 그를 도왔다. 그녀는 병원 기록, 복지센터 기록, 이웃의 증언까지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최만석의 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일 밤 문서를 정리했다. 때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상은 항상 피를 먼저 보려 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이 아이들은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걸. 아이들도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며칠째 말수가 줄었고 보람은 밤에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다. 미나는 식사 중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아빠, 우리 누가 데려가요? 그 말에 최만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 말조차 불안한 진실 앞에선 힘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복지센터에서 면접 교섭이 이루어졌다. 박은정은 정식으로 지수를 만나게 되었다. 어린이집 안 조용한 상담실에서 지수는 생소한 얼굴의 여인 앞에 앉아 있었다. 박은정은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야, 혹시 그림 좋아하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근데 엄마는 아줌마예요? 박은정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무심하게, 하지만 너무도 깊은 질문을 던졌다. 지수에게 엄마는 강서윤이나 박은정이 아니었다. 그 아이에게 가족은 오직 최만석뿐이었다. 최만석은 밖에서 모든 걸 지켜보았다. 아이의 혼란과 여인의 후회를.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단 한 줄을 적었다. 핏줄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면접 교섭이 끝난 날, 지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평소에는 동생들 앞에서 언니 노릇을 하며 밝게 웃던 아이가 그날 저녁엔 말없이 인형만 바라보고 있었다. 최만석은 옆에 앉아 물었다. 지수야, 무서웠니?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속삭였다. 그 아줌마가 나를 계속 보면서 울었어요. 왜요? 난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박힌 화살 같았다. 지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이 모든 혼란은 어른들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 혼란은 아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박은정 측에서는 정식으로 법적 친권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이 결정은 곧 아이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하겠다는 뜻이었다. 최만석은 곧바로 법률 상담을 받았다. 그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 접종 기록, 성장 기록, 어린이집 출결 내역, 이웃의 증언서까지. 변호사는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현재의 환경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법원은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특히 아이가 10세를 넘는다면 그 의사는 더 강하게 반영되죠. 하지만 지수는 아직 9살이었다. 법적 기준선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최만석은 고민 끝에 하나의 선택지를 떠올렸다. 입양. 그는 내 아이 모두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입양에는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가 따랐다. 그의 나이,
소득, 주거 환경, 양육 능력까지 하나하나 심사 대상이었다. 강서윤은 입양 심사 과정을 함께 준비했다. 그녀는 증언서를 써주었고 그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소상히 진술했다. 그녀의 노력은 단순한 동정이나 협조가 아니었다. 그 안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최만석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어느 날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만석 씨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자신도 바뀌었다는 걸 느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매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지금은 아이들 웃음 하나면 충분해요. 나란 사람이 무얼 위해 사는지를 아이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요.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입양 심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복지센터도 최만석의 양육 능력을 인정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키워 오셨습니다. 입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은정이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형편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정규직 직장, 안정적인 월세주택, 심리상담 이수 기록까지. 그녀는 말했다. 저는 과거에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제 인생을 다시 세운 것도 아이들을 다시 품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지수만이라도 다시 제 품에 안고 싶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양측을 모두 불러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중재는 감정의 바다였다. 박은정은 울며 자신의 후회를 토로했고 최만석은 차분히 아이들의 일상을 설명했다. 재판관은 말했다. 여기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인가를 따집니다. 박은정 씨, 당신이 생모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 아이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최만석 씨입니다. 중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종 결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그날 밤 최만석은 서윤과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어쩌면 지수가 가장 힘들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두 세상이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선택이 아니라 안정을 줘야 해요. 어른들의 후회나 정의감보다 지금 아이가 어디서 웃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바로 그때 지수가 문 밖으로 나왔다.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 편지지 몇 장, 색이 바랜 사진이 있었다. 아빠, 이거 내 보물함이에요.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왜 보여주니? 지수는 말없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건 어린 시절 그가 손으로 써준 지수의 생일 편지였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수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널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이 바뀌었단다. 아빠는 늘 내 편이야. 지수는 그걸 꼭 안고 말했다. 난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아줌마가 슬퍼 보였지만 아빠랑 언니들이랑 우리 집이 좋아요. 그 말을 들은 그는 말없이 지수를 안았다. 세상이 무엇을 결정하든 그는 자신만의 결정을 이미 내린 셈이었다. 서울가정법원 203호 법정. 회색빛 벽면과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박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긴장된 표정이었고 최만석은 담담하게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 조심스럽게 지수가 입장했다. 오늘은 재판부가 직접 지수의 의견을 듣는 날이었다. 재판장은 따뜻한 말투로 아이에게 말했다. 지수야, 여긴 내가 잘못해서 온 곳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말해주면 돼.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딨는지를 우리가 듣고 싶은 거야.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입을 열기 전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전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재판장은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지수는 눈을 들어 최만석을 바라보았다. 아빠랑 같이 살면서 저는 아프면 약도 먹고 무서우면 안아주시고 생일마다 편지도 써주셨어요. 언니들이랑 싸우면 혼도 나고 잘하면 칭찬도 받았어요. 그냥 가족 같았어요. 아니, 가족이에요. 박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지수는 망설이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아줌마가 엄마라는 건 알아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랑 살아온 날들이에요. 그 순간 최만석은 손끝이 떨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가 감히 강요하지 않았던 아이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재판은 잠시 휴정되었다. 변호사들은 의견서를 다시 정리했고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장은 중간평가로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법적으로는 생모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이가 안정을 누리고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최종 판결은 2주 뒤 내려집니다. 그날 저녁, 최만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과 함께 공원을 걸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수의 말, 정말 대단했어요. 그 나이에 그렇게 또렷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잘 키운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살아준 거예요. 난 그저 하루하루 지켜준 것뿐이에요.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혹시 당신도 떠날까 봐 무서웠어요.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당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만석 씨,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었다. 며칠 후, 박은정이 혼자서 집을 찾아왔다. 아이들과는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시간을 맞췄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최 씨, 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놓친 건 혈육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라는 거요. 전단 하루도 그 아이 곁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는 당신 곁에서 자랍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다. 안에는 지수가 태어났을 때의 병원 팔찌, 아기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혹시 나중에 지수가 원하면 보여주세요.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걸. 그 애가 언젠간 이해해 줄까요? 최만석은 상자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언젠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박은정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전더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혹시라도 나를 찾는다면 그땐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라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고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숨이 흘렀다. 그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지수와 아이들의 평온을 지켜야 했기에 늘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2주 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본 재판부는 아이의 복지와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최만석 씨를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며 입양 절차 또한 승인합니다. 이에 따라 박은정 씨는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향후 아이와의 면접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법정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비로소 한 가정이 법적으로도 완성된 것이다. 입양 판결이 난 이후 집안은 이전보다 더 밝아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안정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새벽에 악몽을 꾸고 깨지 않았다. 혜진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벽에 붙이기 시작했고 세민과 나율도 서로의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대신 함께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았다. 아이들은 이제 진짜로 우리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얻은 셈이었다.
최만석은 가끔 거실에 앉아 아이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이 처음 자신 품에 안겼을 때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손끝으로도 상처를 낼까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이제는 장난도 치고 웃고 울고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삶은 그렇게 흘렀고 그는 그 삶을 함께 살아냈다. 그날 저녁 강서윤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꾸민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이모 왔다. 이모, 오늘 왜 예뻐요? 서윤은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만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설렌 날이네요. 그 말에 서윤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뒤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시원했고 은은한 풀내음이 번졌다.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젠 진짜 가족이 됐네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윤 씨, 이제 우리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놀란 듯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덧붙였다. 이젠 아이들도, 나도, 그리고 당신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난 지금보다 더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당신 같은 어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혹시 제가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았다. 말보다 깊은 감정이 오고 간 순간이었다. 며칠 뒤, 지수는 학교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써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그녀는 긴 고민 끝에 글을 써내려갔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우리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 나는 엄마도, 아빠도, 언니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있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담임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교무실 게시판에 붙였다. 그리고 다음 학부모 상담 시간에 최만석에게 말했다. 지수는 아이들 중에서도 감정 표현이 가장 깊고 섬세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문학 쪽에 소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감격했다. 그가 세운 이 가정이 세상에 어떤 의미로 남는지를 처음 실감한 순간이었다. 한편 박은정은 판결 이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계속받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손뜨개 인형을 보냈다. 지수야, 잘 지내니? 엄마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가까이 있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너 곁에 있을게. 언제든 내가 원하면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최만석은 그 편지를 아이에게 바로 전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그는 생각했다. 언젠가 지수가 원할 때, 그때가 되면 이 편지를 꺼내주리라.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집은 더 따뜻해졌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칭찬 스티커와 학습표가 붙어 있었다. 주말이면 가족은 함께 시장에 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어느 날 지수가 만석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가 2명이면 이상한 거예요?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야. 사람의 마음은 나뉘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삶의 모든 고단함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지수는 중학생이 되었다. 교복을 입고 처음 학교로 향하던 날, 최만석은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아기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시간은 정말 빠르구나. 하지만 사춘기의 문턱에 선 지수는 점점 복잡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짜 가족, 혈연, 입양 같은 단어들이 언뜻언뜻 튀어나왔고, 그녀는 그 모든 질문을 조용히 가슴속에 담아두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서랍을 뒤적이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전에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던 박은정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아기 때 병원 팔찌가 담긴 상자였다. 지수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최만석의 딸일까? 박은정의 딸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어느 쪽을 택해야 진짜 내 모습에 가까운 걸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지수는 결국 용기를 내어 최만석에게 물었다. 아빠, 제 생모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그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딸의 옆에 앉았다. 그는 박은정이 아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고통 속에서 다시 아이들을 찾아왔는지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그분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어느 쪽이 아니라 모두야. 넌 내 딸이기도 하고 그분의 딸이기도 해.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어.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둘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아니라 두 개의 사랑을 동시에 품은 아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서윤과 최만석의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둘은 여전히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만석 씨, 우리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하려고 한다는 거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해도 될 때 같아요. 아이들도 많이 자랐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주말 5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밥상을 정리한 후 최만석은 아이들을 불러앉히고 천천히 이야기했다. 얘들아, 오늘은 아빠가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서윤 이모와 함께 살려고 해.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한 집에서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잠깐 정적이 흐른 후 세민이 먼저 물었다. 그럼 서윤 이모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만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물론이지. 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율은 박수를 쳤다.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이젠 진짜로 우리가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만석과 서윤은 함께 마루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리고 수없이 부정당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도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몇 주 후 박은정은 지수에게 연락을 했다. 그녀는 그간 심리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아왔고 이제는 조심스럽게라도 지수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지수는 망설였다.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싶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모든 게 다시 흔들릴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최만석과 서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저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 가족을 바꾸는 건 아니죠? 최만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누구도 너를 데려갈 수 없고 우리의 가족은 변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서윤도 덧붙였다. 엄마는 하나일 필요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지순의 마음도 더 풍성해질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수는 조용히 박은정과 마주 앉았다. 카페 한켠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가장 먼저 깨뜨린 건 지수였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박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커져서 정말 고마워. 지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이해를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에는 분명 봄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최만석의 집 앞 하단에는 지수와 나율이 심어둔 튤립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작은 녹색 줄기들이 얼었던 흙을 뚫고 나오고 있었다. 지수는 어느새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세민과 혜진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성장했다. 나율은 여전히 집에서 가장 웃음이 많은 아이였고 만석은 아이들 모두에게 여전히 든든한 나무처럼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곁에는 서윤이 있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날 가족은 함께 집 안 대청소를 했다. 책상도 정리하고 벽에 붙어있던 작년의 달력도 떼어냈다. 벽에는 새해 목표가 적힌 종이들이 붙기 시작했다. 나는 책을 20권 읽을 거예요. 나는 피아노 콩쿨 나갈 거야. 나는 아빠랑 매주 자전거 타기. 서유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벽에 정성스럽게 붙였다. 만석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집에는 목표도, 웃음도, 사랑도 넘쳐나네. 그날 밤, 지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엄마가 2명이다. 한 명은 나를 낳아준 엄마, 그리고 한 명은 나를 길러준 엄마. 하지만 이젠 헷갈리지 않는다. 둘 다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며칠 후, 박은정은 다시 한번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번엔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도 인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만석은 아이들에게 먼저 의사를 물었다. 세미는 조금 망설였다. 근데 우릴 버린 사람이잖아. 그러자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릴 버린 게 아니라 그땐 방법이 없었을지도 몰라.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말, 박은정은 정갈한 복장으로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아이들 각자에게 준비한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안녕, 얘들아. 나 기억할까? 아이들은 조금 어색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박은정은 거실 한쪽에 앉아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나율이 가장 먼저 웃으며 다가갔다. 우와, 이거 제 이름 써 있어요. 예쁘다. 박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그래, 너를 위해 직접 만들었단다. 혜진과 세민도 하나씩 선물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박은정은 그들에게도 사과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어렵고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너희가 없었을 때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 그땐 어리고 무책임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내가 다시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희 인생 어딘가에 작은 흔적으로라도 남고 싶단다. 아이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박은정은 일정한 거리에서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는 친구로 남았다. 특별한 날에는 엽서를 보내고 학교 발표회 때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아이들도 더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봄방학, 가족은 함께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 최만석의 고향 마을이었다. 논밭 너머로 바람이 불고 하늘은 한없이 맑았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게 만석이네 자식들이구먼. 다들 예쁘네. 건강하고. 아이들은 처음 보는 풍경에 들뜬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장작불 앞에 둘러앉았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최만석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너희가 있어서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단다. 그 옆에 앉은 서윤이 덧붙였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래서 더욱 소중하죠. 그 말에 혜진이 물었다. 그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최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은 마음으로 맺는 거야. 너희가 내 가족인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야. 그리고 너희가 날 받아줬기 때문이지.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불꽃이 타오르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조용한 시골의 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지수는 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난 두려움이 없어. 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알았으니까. 그녀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각각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가족. 그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한겨울 새벽,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작된 작은 울음소리였다.